북과 실을 논하기 전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진행됐는데요. 정말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정상회담을 하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했어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원칙은 뭐며 정신이 뭐며 이렇게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또 이상하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가 또 나왔는가 하면 3자 협의에 따른 공약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태 어떤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로 이렇게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문건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내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가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대개 이제 정상회담들이 있으면은 공동 선언문이라든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은 그 정상회담의 성과 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총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왜 이번에는 원칙 따로 정신 따로 그리고 3자 협약에 따른 공약 따로 이렇게 각각 다 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정상회담들 여러 나라 다자 외교들을 봐왔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발표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살펴보면은 이 원칙은 그야말로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그런 원칙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대개는 이제 군사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도 경제 안보를 같이 한다 하는 이 군사, 경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군사 외교와 경제라는 면에 있어서 이 원칙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원칙만 이야기해도 뭐 정상회담은 이런 성과가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정신을 다시 강조합니다. 정신을 다시 이야기했는데, 그 정신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구체적 협의 체제를 만든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런 정상회담도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하고 외교장관 회의도 하고 상공장관 회의도 하고 그런 이제 하겠다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은 가기 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제도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딱 제도화를 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제도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의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또 대통령실은 듀티, 의무는 아니다. 이런데 백악관은 듀티, 의무 맞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장 발표가 지금 좀 달라요. 뉘앙스가.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아니,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공약이라는 건 냅니다. 역내의 위협에 대한 삼국의 적극적인 협의와 공조라는 구체적인 이런 공약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건 준동맹이라고 봅니다. 군사동맹이죠. 준군사동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군사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준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이런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한 거죠. 적극적인 협의와 그 다음에 공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내도 아니고 역내외입니다. 내외. 그러면 역내라는 것은 한일 간이니까 한일 간의 문제만 해결되죠. 그런데 역외라는 것은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도 태평양 전체와 관련된 것들까지도 다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청와대 그 외교안보실장은 뭐 우리가 엄청나게 중심국가가 됐다. 갑자기 세계의 중심에 전면에 나서는 국가가 됐다. 뭐 마치 감격스러운 듯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할 이야기인가? 사실은 미국은 20년 전부터 바로 이런 협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간의 한국의 반대와 미온적인 자세 때문에 이런 협약이나 협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왠가 하면은 한국은
한미일 중에서 가장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큰 나라이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 군사 훈련을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물론 태평양 연안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죠. 또 태평양이나 우리 동해 어디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육상 훈련을 하게 되면 일본 본토에서 하겠습니까? 미국 본토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하겠습니까? 대체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하게 될 것으로 우리는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역대 그랬죠. 수천 년의 역사가 그랬고, 최근에 100년간의, 120, 30년간의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사훈련과 군사적 적극적 협의와 협력은 결국 한반도가 초점이 됩니다. 물론 지금 대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 일본 자위대의 한국 상륙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상당히 자동적으로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문제죠. 그랬을 때 한국 국익의 어떤 실력과 또 덕실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한반도 내의 유사시에 미국의 지원만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본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준동맹에 가까운 수준의 것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공급망에 있어서 뭐 AI라든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등에 있어서 그런 위험이 생겼을 때 협조하고 협력한다 하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약간의 그런 안정성, 그건 뭐 다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이죠. 물론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도 약간의 위협이 됩니다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의 뭐 협력 강화라는 또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한미일이 강화되면은 북중러가 반사적으로 강화되면서 또 다른 리스크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덕실을 따져본다면 과연 우리한테 덕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미래에 봤을 때 저는 가름하기 매우 어렵지만 오히려 더 실이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과거에 우리가 퍼주기 외교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퍼주기 외교를 넘어서서 완전히 오리무중의 외교, 캄캄한 밤길의 외교, 장님이 덧없는 외교 같은 그런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20년 전부터 자기들이 만들고 싶었던 한미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강고한 지역 협력체, 지역 방위체를 지금 만드는 전초를 확보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럽의 나토와 같은 것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만들고 싶은데 그 핵심이 지금 이제 단추가 끼워졌다. 그렇게 봅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럼 한국은 어떤 국익이 있느냐? 많은 것으로 포장합니다만은 그 국익보다 더 위험 요소도 많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깨어 있어 봐야 하고 이것을 유심히 챙겨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한미일이 강화되면 북중러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외교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그 안보의 위협을 어느 정도 걷어냈다라고 봐도 됩니다. 북한을 강고하게 지지하던 러시아와 중국을 약간 떼어낸 거죠. 떼어내고 그들 사이에 거리두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틈바구니를 우리가 치고 들어갔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의 교역과 외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순망치 않으로서 자신들의 외교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게 혈맹과 동맹으로서 끈끈하게 하지는 않게 거리를 두는 그런 구조의 외교틀을 우리가 만들므로써 굉장히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 구조를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날려버리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에 과연 더 큰 실력이 있을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중국은 우리의 제 첫 번째 교역국입니다.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고 러시아는 10번째 교역국입니다. 이 첫 번째 교역국과 10번째 교역국과의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고 교역이 줄어들고 어려워졌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과연 실이 없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미국과 일본에서 얻는 이득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잃는 이득이 더 클 때 그 실익을 따져보면은 실이 많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이 삼국 정상회담이 덕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